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94편. 제가 최근에 제가 직접 선고 방청을 가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제가 직접 1심 재판 단계를 수행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 준강제추행 방실 침입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소가 된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고요.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선임이 안 됐고 다른 분이 선임해서 업무 처리가 진행되었다가 1심에서 기소가 된 겁니다. 무죄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계셨던 저희 의뢰인분께서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심에서 선임되자마자,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제가 선임되자마자 바로 범죄 혐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범행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철거가 예상된 모텔 건물에서 발생된 방실 침입, 그러니까 주거 침입, 방실 침입 혐의의 어떤 쟁점이 하나 있고, 그 방에 들어가서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혐의로 두 개의 범행이 결합된 그런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텔 현장에 방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모텔 현장에 가서 제가 지하 주차장,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어떤 이어지는 통로, 그리고 이동 경로,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 위치,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가 어떤 증거물로 현장 촬영을 다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가 수집을 했고요. 제가 갔을 때 5층이 범행 현장이었는데 그 5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엘리베이터로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 쪽이 아니라 후문 쪽 통로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으로 5층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증거 기록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유죄 증거라고 만들어 놓은 증거 기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의뢰인분들 상담을 해보면요, 상황이 안 좋아지시는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분 본인께서 증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분 본인께서 증거 기록을 가지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거 기록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서로 조율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증거 기록이 한 요 정도 분량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가 검찰청에 가서 직접 등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손으로 직접 등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증거 기록을 보면 증거 목록이 있고, 증거 목록 내용을 보면 누가 조사받았고 어떤 수사보고서가 있고 고소인이 뭐라고 진술했으며 지금 우리 의뢰인분이 경찰 및 검찰에 조사받은 내용이 다 이런 기록에 있는 것이죠. 이런 요 정도 분량, 요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증거 기록을 검찰청에서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순거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 기록이 확보되면 그 증거 기록을 의뢰인분한테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서로 검토를 하면서 회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1심 공판 기일을 잡히기 전에 증거 기록을 확보하고 의뢰인분하고 회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 회의의 핵심이 제1회 공판 기일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은 증거 인부, 누구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가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회 공판 기일에 가면 어떤 걸 하냐면, 먼저 범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못할 것인지,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측면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변론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목록을 받고 그 증거 목록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증거를 동의하고 어떤 증거를 부동의할 것인지, 경찰 PC는 내용 부인할 것인지, 수사보고서는 부동의하는 것인지, 전문 법칙에 따른 어떤 재전물 증거, 전문 증거가 있어서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법률적인 부분으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 인부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1회 공판기일에서는 증거 인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거 인부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동의를 해버리면 판사가 그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증거 배제 결정이 내려지거나 증거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장님이 그 부동의한 증거는 검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증거 인부는 판사가 어떤 서류를 검토하게 하느냐, 이 증거를 과연 동의할 것이냐 부동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고요. 1심 1회 공판기일에서는 증거 인부가 중요하고, 그 증거 인부는 증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좀 번의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공판기일 때
증거 인부를 잘못하면 2회, 3회 결심되기 전까지는 증거 인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자, 2회 공판기일에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 소환될 증인이 저희가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모텔에 투숙했던 그 고소인분의 지인 2명, 즉 모텔에 투숙한 사람이 3명이 있었죠. 고소인과 현장에 있었던 지인 2명. 그래서 제가 3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분 따로, 첫 번째 증인 따로, 또 두 번째 증인 따로, 즉 3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고,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좀 안 맞는 부분, 좀 저희 의뢰인분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CCTV 어떤 전화통화 내용, 또 어떤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금융거래 정보, 이거랑 배치되는 내용을 제가 반박을 했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 성범죄의 경우는 핵심입니다. 물론 사기나 경제범죄 이런 부분도 핵심적인 부분이겠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고소인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분에 대한 어떤 증인신문 과정에서 무죄에 대한 어떤 이런 심증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죄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분의 주장이 어떤 점이 맞지 않는 것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 기록에 현출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분명히 고소인분은 혐의 사실에 부합되는 주장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증거들, 그리고 의뢰인분이 주장하는 그 내용과 배치되고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증거 기록이 현출되고 어떤 측면 때문에 무죄가 가능한지. 저희는 또 CCTV가 있었지만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 중에 저희 의뢰인분한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현출시켰고요. 자, 3회 공판기일에서는 보통은 2회 공판하고 그냥 끝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사실 변호사로서는 재판에 한 번 더 가는 부분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지만 3회 공판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뭘 하느냐? 피고인 신문을 하고 최후 변론을 해야 됩니다. 자, 피고인 신문을 함으로써 저희 의뢰인분이 판사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본인이 무엇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떤 점이 억울한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현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쏟아지는 사건들을 계속 처리하고 당장 내일 있을 판결에 대한 선고 판결문도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2달 뒤, 석 달 뒤, 몇 달 뒤에 예정된 우리 지금 이 사건, 우리 의뢰인분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을 못 쓸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는지, 왜 무죄인지, 증거 기록에서 무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현출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 증거 조사 과정을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출시켜 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밥상 차려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다라고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우리 재판장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재판장님도 너무 많은 사건을 검토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의 이 사건이 의뢰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더 깊게 보지 못할 그런 어떤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인 그 한 분의 판사님이 해야 될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CCTV가 있는데 CCTV 그 영상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한 6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재판장님이 60개를 일일이 클릭하면서 이게 뭐가 맞는지 원래 확인해 보는 것이 맞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부분에 주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변호인이 먼저 CCTV 영상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몇 번 CCTV에 몇 분을 봐야 된다라고 정확히 특정을 해서 우리 재판장님께 부연 설명을 하고 재판 과정에 그런 부분을 현출해야 됩니다. 현출을 안 하고 재판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사건이 많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을 3회 공판기일에 하고 최후 진술하고 재판이 결심이 되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선고일이 잡힙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결심된 이후에 검사가 뭔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이유를 적어서 반박 의견서, 이 변호인의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유죄다. 근데 제가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CCTV 영상에 대한 어떤 재확인 내용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또 재반박 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선고기일 한 2주 전에는 제출을 하셔야 돼요. 합의부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을 선고할지 최소한 한 10일 전에는 합의부 사건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단독 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증이 형성되고 어떻게 판단 내려야겠다고 합의부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가 끝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증 형성, 합의가 되기 전에 미리 의견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선고일이 이제 되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 사건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의뢰인분과 함께 선고 방청을 들으러 갔고 선고 방청 그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재판장님은 제가 뒤에 딱 와 있으면 우리 변호사분 나오셨네요. 앞에 나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판을 많이 하면서 저 사건의 저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강렬하게 기억이 남으셨는지 저를 불러서 변호인 나오셨으니 앞에 같이 나오시죠 라고 하고서 제가 앞에 나온 상태에서 무죄 선고를 해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사실상 다른 사건들은 전부 다 유죄 취지로 하고 마지막에 저희 의뢰인분 선고를 해주실 때 제 의뢰인분한테 이제 무죄 선고를 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전부 지켜봤고 의뢰인분과 함께 어떤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안감,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고 의뢰인분과 함께 선고 방청을 듣고 무죄를 선고받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건에서 사실 변호사가 선고 방청을 가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이 선고 날은 안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도 어떤 변론권이라든지 어떤 법대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어요. 피고인 본인만 사실 법대에 올라가서 선고를 들을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의뢰인분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법정 구속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으로 석방돼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재판부께 어떤 좀 변론을 해서 이차저차한 상황,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될 상황을 설명을 하고 법정 구속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는 과정으로 변론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실제로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법정 구속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당황스러운 나머지 손을 들고 재판장님 잠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재판을 거의 10번 넘게 했거든요. 거의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온 걸 알고 계셨고 재판장님이 저한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항소심에서 좀 다툴 부분도 있고 달라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구속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제 있는 마음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 재판장님이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주신 적도 있고 안 됩니다.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법정 구속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마치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손들고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선고 방청을 했었고 무죄 선고를 직접 받고 결과론적으로 1심에서 이런 어떤 재판 과정을 쭉 거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 제가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CCTV나 어떤 현장 사진을 제가 취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증거 기록을 확보하고 의뢰인분하고 회의하는 그런 과정. 1회 공판기일 때 증거 인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될지 증거 인분에 따른 증인 대상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2회 공판기일에는 증인 3명을 저희가 신문함으로써 범죄 혐의 내용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현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3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신문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하면서 CCTV 영상 분석도 하고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분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 이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어떤 반박 의견서를 다시 재반박하는 어떤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재확인, 재판부가 확인하고자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 변론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무죄 선고가 난 그 선고 기일에 제가 직접 가서 의뢰인과 함께 방청을 한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분이 원하는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